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금 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의 쉽게 말하면 인구 전망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했지만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자료고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2년부터 72년까지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장래 인구 추계가 5년 단위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게 2년에서 3년 주기로 좀 인구 추계를 자주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또 정책 대응 전략도 또 수립을 해야 되니까 작성 주기를 좀 짧게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구 추계가 있었고 이번 인구 추계 간의 차이는 뭘까요? 왜냐하면 22년 기준이니까 그전에는 2020년 기준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출산율이 어땠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어땠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2020년 당시의 출산율, 2020년 당시의 뭐 기대 수명 이걸 가지고 반영한 인구 추계 결과와 또 낮아진 출산율, 또 늘어난 기대 수명을 반영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구 추계는 분명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전망했었던 장래 인구 추계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인구 데이터를 보여드렸다면 그것마저 이제 조금 더 조정하는 그런 방향인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 인구 오너스 시대를 이미부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인구 감소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 절망적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인구를 추계할 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하나가 뭐예요? 저위 추계, 가운데가 중위 추계, 고위 추계인데 굳이 따지면 가장 쉽게만 말씀드리면 출산율을 가지고 이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된다. 아니면 중간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출산율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인구를 추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70년까지 출산율이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것을 가정하고 전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가장 부정적인 가정부터 긍정적인 가정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중위, 중간 수준의 출산율, 또 중간 수준의 기대 수명, 또 중간 수준의 국제 순이동, 그러니까 해외 인력이 한국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거, 이것도 인구거든요. 자연 증감이 아니라 자연 증감은 간단하죠. 사망자와 출생자를 비교해서 그 차이값이 기존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보면 자연 증감인데 거기에 해외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인구도 해외로 유출될 수 있잖아. 나갈 수 있잖아요. 이민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순유출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2072년까지 어떻게 전개될까를 전망하는 가운데 출산율은 어떨 것인가, 그죠? 또 사망자는 어떨 것인가, 기대 수명은 어떨 것인가, 인구의 유입은 어떨 것인가, 해외 유입 혹은 유출 이런 것을 중간 수준에서 전제를 하고 전망하는 게 중위 추계죠. 주로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장래 인구 추계를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총 인구가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했죠. 22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5천만 명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 간당간당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그런 상황. 그리고 2072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나 줄어나나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까지는 인구가 어쨌든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됐던 거죠. 그러다가 인구 감소세로 2020년 이후에 전환되고, 인구 감소하는 그 속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강하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정말 이 정도는 한국 큰일 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쪽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주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보시면 당연히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보시면 2022년까지는 나름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기존에 64세였던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편입되니까 고령자는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0에서 14세 인구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죠. 이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은 한 11.5% 정도 차지할 텐데, 앞으로는 뭐 6.6%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소위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는 노년층, 노인, 이렇게 고령자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 고령자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이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요. 그러면 물론 65세 이상에서도 생산을 하실 수 있고 15세 미만도 생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뭐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자라고 봐요. 그리고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피부양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부양 부담인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좀 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년층이니까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 유년 부양비가 늘어나겠죠. 뭐 대비? 생산 연령 인구 대비 이들의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유년 부양비는 줄어들지만 노년 부양비가 가중되겠죠. 노년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학령 인구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학령 인구가 줄어서 특히 초등학교가 많이 감소하고 또 대학교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2040년 그리고 2070년 먼 미래를 보면 정말 이 안타까운 소리지만 초등학교가 많이 사라지겠구나.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사라지고 대학교도 많이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죠. 한국 큰일 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신에 고령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령자. 그리고 2040년까지는 그래도 65세에서 74세 고령자가 늘어나지만 이제 2040년 이후에는 75세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령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 이런 현상이 장래 인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위 연령이 달라지겠죠. 제가 이름이 김광석이다 보니까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는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30살이 공감할 만한 노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30살이 공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40살 정도가 공감하기 좋을 것이다. 40살에 그러니까 과거의 서른이 지금의 40인 것처럼 실제 사회적인 나이, 왜냐하면
우리 신체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나이는 상대적인 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내가 중간인가 뭐 이렇게 후배급인가 선배급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봤을 때 자료 보여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는 44.9세가 딱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위로도 반, 아래도 반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44.9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45세 정도가 딱 정가운데에 있는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닌 가운데 있는 성인입니다. 근데 당연히 20년 전에는 이게 더 낮았겠죠. 그러니까 서른 즈음에라는 것이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안 맞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72년이 되면 그 중위 연령이 63.4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골 배경을 다루는 어떤 다큐나 어떤 영화나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장 그 젊은 청년이라고 불려지시는 분이 60대시고 그분이 그 시골에서 허드렛 일을 마을 청년처럼 도맡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년 부양비가 계속 가중되니까 여기 보시면 100명이 5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에서 지금은 100명이 24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 구조고 그러면 2072년이 되면 100명이 104명을 부양해야 되는 생산 연령 인구보다 노년층이 더 많아지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또 야기할까요? 여기 인구 피라미드처럼 1960년대는 아래가 뚱뚱했고 지금은 가운데가 뚱뚱한데 2070년이 되면 위가 뚱뚱해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걱정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한국경제 트렌드로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드렸던 이야기의 배경은 결국 국민연금을 지금 내는 생산연령 인구가 특히 사회초년생 이들이 실제 노년층이 돼서 냈던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표심 때문에 미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어떻게 국민연금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출산 추계의 가정 앞에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정이 이 합계 출산율을 2022년에 0.78%를 찍었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중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암울하게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중위로 전망하고 저위 기준으로 전망했던 게 지금의 중위가 돼요. 자꾸. 그리고 오늘 전망치를 보여드리는 이 중위 기준의 전망치가 또 뭐 몇 년이 지나면 저위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이 또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2022년에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그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요.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여기 그래프 보이십니까? 어쨌든 22년보다는 저위 초기조차도 올라갈 거라고 전제를 한 건데 조금 이것마저도 저위 축에마저도 저는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또 사망 추계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뒀는데 어쨌든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인데 뭐 이거보다 더 늘어나고 아니면 의학의 발달 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이런 것들로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서 고령자는 더 많아지고 출산 어린아이의 수는 더 줄어드는 위로만 더 뚱뚱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전체적인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몇 가지 쭉 보여드렸는데요. 좀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결과 요약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인구 성장률 보시면 인구가 2020년 이후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쭉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구 오너스 시대죠.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한 명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는다. 똑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인구가 늘어날 때는 전체 그 나라의 아이스크림 생산 규모가 늘죠. 판매액이 늘죠. 소비 규모가 늘죠. 그런데 인구 구조가 줄어든다.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하더라도 인구 감소만으로 아이스크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인구 오너스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또 중요한 것처럼 이 밑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그럼 앞으로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 격차가. 그죠? 사망자 수, 출생자 수는 더 줄어든 거야. 사망자는 많아지고 출생자는 줄어드니까 인구는 감소하는 거고 그럼 그 차액을 뭐라고 이게 자연 증감이죠. 이 차익 값을 자연 증감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 제가 현상과 대응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동력 부족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안 좋은 일을 안 하려는 기피하려는 미스매치 현상, 중소기업 일자리는 나 원하지 않아 하는 현상들로 지금 대기업은 인력이 충분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력난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미스매치 현상이에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사장님들이 그 간판이래 유리 앞에 문 앞에 써놔요. 알바 구함 가로 열고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됨. 이래야만 청년들이 알바하겠다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특히 3D 업종이라든가 또 저부가가치 영역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적인 노력, 그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적인 노력. 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인구 인력에 대해서 폄하한다든가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인종차별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고 팽배한 그런 문화적 환경 덜 성숙한 그런 환경이라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해외 인력들이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 인종차별 없는 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어쨌든 해외 또 그냥 저급 노동력이라든가 저부가가치 인력도 필요하지만 고급 인재, 기술 인재 이들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외교부적인 접근, 문화부적인 접근, 외교부, 문화부가 뒷짐지면 안 됩니다. 인구 문제는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산업적인 노력,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 환경 마련, 저출산 문제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교육부, 저는 교육부 입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중고 학생들은 왜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하죠? 공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을 개선해야 됩니다. 교육비 무서워서 아이 낳겠습니까? 그죠? 나라가 키워준다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교육 덕분인지 글로벌리 봤을 때 해외의 어떤 평가 같은 걸 보면 한국인이 다 1, 2등 해요. 그죠? 수학경시대회 1등하고 그런 거 많죠. 근데 왜 대학교 들어가면 그 순간 이후로는 인재가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우수한 인재를 인풋시켰으면,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상자, 대학교라는 상자 안에 좋은 인력을 인풋시켰으면 나오는 인력도 유능한 인재여야 되는데 왜 인풋은 좋은데 아웃풋이 나쁘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중고 교육도 문제고 대학 교육도 문제인 거예요. 뭔가의 교육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주택가격 안정을 만든다든가, 그런 갖가지 노력들을 다 해야 됩니다. 총망라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출산 특위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로 보여드린다면 여기 맨 끝에 있는데 노년 부양비가 가중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이. 그렇죠?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좀 많이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 텐데 인구의 자연 증감으로 보면 파랑색, 계속 자연 증감으로는 줄어들어요. 왜? 사망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죠. 위에 초록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72년에 자연 증감으로는 마이너스 53만 명인데 6만 명의 해외로부터의 국제 순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제 순 이동이 없으면 어떡하죠? 해외 인구가 우리나라 유입 안 되면 어떡하죠? 더 유입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죠? 다문화 가정을 존중한다든가 그들을 위한 정주 여건, 교육 여건 그런 것을 또 개선한다든가 그런 종류에 대한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남겨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아까 자료가 안 보였었을 테니까 요거만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다면 네, 좀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키워지죠. 이렇게 총 부양비에는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컸는데 이제 역전돼서 노년 부양비가 커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 104명의 그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한국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 절만적인 그런 인구 감소 속도 아닌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또 이런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시니어 프렌들리한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접근도 필요하고 정말 사회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정부 부처 전 부처가 그죠? 산업적으로도 전 산업에 걸쳐서 이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뒤로 미룰 시간이 절대 없다. 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부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더 좋은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일 없도록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인구 문제를 다룰 때 많이 보여드렸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칼럼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네요. 근데 그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이 있는 문제들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 맞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좀 강조하고요. 그렇게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